제 이름은 이민숙입니다. 올해 일은 하고도 하나를 더 먹었네요. 사람들은 저를 이민숙 명품 국밥의 주인장이라고 부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국밥 할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에 셔터를 걷어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이 벌써 5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셔터를 밀어 올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소리는 제 인생의 고단함과 자부심이 뒤섞인 소리 같아서 저는 소리를 참 좋아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밤새 끓인 사골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먼저 저를 반깁니다. 제 자식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냄새지요. 가게 중앙에 놓인 커다란 가마솥 2개는 제 분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큰맘 먹고 맞춰준 무쇠 가마솥이에요. 남편은 솥뚜껑에 제 이름을 새겨주며 말했죠. 당신 이름 석자가 부끄럽지 않은 국밥을 만들라고 이 솥이 마르고 닳도록 당신의 정성을 지켜줄 거라고요. 그 사람이 몹쓸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어린 아들 대호의 손을 잡고 홀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물이 밥이 되고 한숨이 반찬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단 하루도 이 솥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굶길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지켜볼 남편에게 떳떳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국밥은 명품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좋은 솥뼈를 구해다 사흘 밤낮으로 푹 고아내고 매일 아침 새로 무친 겉절이와 시원한 깍두기를 손님상에 올리는 것뿐입니다. 정직과 정성, 그것이 제 국밥의 전부였지요. 사람들은 제 국밥 한 그릇에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시린 마음까지 채우고 간다고들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피부치인 아들 오데오는 그런 제 정성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심성이 곱고 순했어요. 어미의 고생을 알아서일까요? 크게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 장가만 보내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대호는 제 소원대로 참하고 예쁜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김시아, 바로 지금의 제 며느리입니다. 시아는 처음 만난 날부터 싹싹하고 애교가 많았어요. 제 손을 꼭 잡고는 어머님, 대호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낭낭하던지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웃는 얼굴이 참 복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둘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아들이 좋다는데 어미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결혼 후에도 시아는 제게 참 잘했습니다. 주말마다 대호의 손을 잡고 가게를 찾아와 일을 돕는 신용이라도 했고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는 값비싼 선물과 함께 꼭 손수 쓴 편지를 건네곤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아들, 진짜 딸이 되어드릴게요. 평생 호강시켜 드릴 테니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세요. 시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단했던 세월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 대호는 그런 시아 옆에서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우리 시아가 저보다 어머님을 더 챙긴다니까요라며 추임새를 넣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두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평생의 소원이던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분위기의 변화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는 시아가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를 들고 가게에 왔어요. 유명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상자였죠.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한방차래요. 매번 보리차만 드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마음이 고맙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주전자에 끓여 마시던 보리차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습관이 신경 쓰이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죠. 대호는 옆에서 역시 우리 시아는 생각이 깊어. 어머니, 이제 이런 좋은 것 좀 드세요라며 거들 뿐이었어요. 아들의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다는 걸 알지만 어쩐지 제 삶의 방식이 낡고 초라한 것으로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가게의 낡은 메뉴판을 보고 시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메뉴판은 언제적 거예요? 요즘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세련된 걸로 디자인해서 바꿔드릴까요? 저는 손때 묻은 나무 메뉴판이 좋다고 이게 우리 가게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는 금세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취향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손님들은 더 깔끔하고 세련된 걸 좋아하실 텐데라며 아쉬운 듯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제 고집이 가게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은근한 책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의욕을 꺾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사소한 일로 아들 내외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부터였을까요? 시아는 가게에 올 때마다 주방보다는 홀을, 음식보다는 가게의 평수나 주변 상권을 더 유심히 살피는 듯 했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는 감정평가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훑어보곤 했죠. 그리고 대호와 둘이서 무언가 속닥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금세 화제를 바꾸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가 가게에 관한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이 담긴 이 왕국에 저 모르게 무언가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어요. 제 아들이고 제 며느리인데 설마 저를 속이겠느냐고요. 그저 자신들의 미래를 열심히 설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라고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이른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고단한 몸을 쉬이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 내외가 평소와는 다른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아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대호가 먼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시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파일을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도표와 빽빽한 글씨로 가득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 계획이에요. 시아는 막힘없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거창했어요. 저의 이민숙 명품 국밥을 개인 식당으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우자는 거였죠. 최신식 중앙주방을 만들어 표준화된 육수를 각 지점에 공급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해 젊은 층까지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아의 설명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제가 평생 국밥만 말아온 무식한 늙은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전국 방방곡곡에 이민숙 명품 국밥 간판이 걸리는 거예요. 어머님의 이름과 맛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라 어머님의 위대한 유산을 영원히 남기는 일이에요. 시아의 말은 달콤한 꿀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제 국밥이 전국적인 브랜드가 된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너클 놓고 듣고 있는 제게 대호가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힘들게 솥 앞에 서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명예회장님으로 앉아서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면 됩니다. 편안한 노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굽혔던 허리와 뜨거운 불 앞에서 시달렸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시아가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큰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본이 필요해요. 저희 힘만으로는 대출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무슨 도움이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은 경계심을 담아 나갔습니다. 시아는 잠시 대호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다시 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권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면 확실한 담보 자산이 있어야 해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이 가게가 있는 건물과 어머님 명의로 된 예금 자산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아주 잠시만요, 어머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만 형식적으로 이 건물이랑 예금 명의를 저희 앞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야 저희가 법인의 대표로서 은행과 투자자들을 상대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서류상의 절차일 뿐이에요. 법인 설립되고 투자금 들어오면 그때는 어머님을 저희 법인의 대표이사로 정식으로 모실 겁니다. 모든 재산은 당연히 그때 다시 어머님께 돌아가는 거고요. 그들의 계획은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류상의 절차일 뿐이라는 말, 나중에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제 피와 땀이 서린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옮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대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어릴 적 제 손을 잡던 그 여린 손이 아니라 어느새 굵고 단단한 남자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이 오대호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사기라도 치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아들인 제가 더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저희 한번 믿고 밀어주세요. 네. 아들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달라며 애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 아들인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미 등 뒤에 칼을 꽂을 리가 없지. 내가 너무 늙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라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져도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아들 대호의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겠냐고요. 어미가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지는 못할 망정, 의심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뜻대로 하거라. 그 순간 시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저는 보았습니다. 대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를 연발했고요. 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제 평생을 건 결정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어미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제 인생의 황혼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제 등 뒤로는 이미 길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한 일이라는 자기 합리화와 함께 저는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모시듯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아이들이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그것도 기사까지 딸린 차를 빌려온 것을 보고 저는 적잖이 놀랐어요. 어머니,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시는 길이니 편안하게 모셔야죠. 시아가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대호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연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기대감에 찬 떨림이었겠지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시장 골목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 저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팔려가는 사람처럼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빌딩 로비는 온통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그 빌딩의 고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비좁았어요. 책과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인상 좋은 중년의 법무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이고 서둘렀습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서류는 이쪽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대호와 시아에게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듯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아들의 큰일을 앞두고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는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게 법무사와 몇 마디 전문 용어를 주고받더니 제 앞에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를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서명과 날인을 하시면 돼요. 제가 표시해둔 곳에만 하시면 됩니다. 시아가 가리키는 곳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예금 채권 양도 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읽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이름과 재산 목록이 적힌 부분만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모아 이룬 제 모든 것이 이 종이 몇 장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정말 다 아들 내외한테 넘긴다는 말인가요? 제가 용기를 내어 법무사에게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시아의 눈치를 한번 쓱 보고는 다시 사무적인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네,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거나 공증을 받으시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건 그냥 사업에 필요해서 잠시 이름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세요. 법무사님, 저희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진행해 주시죠. 시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죠. 법무사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다시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어머니 믿어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불안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시아가 가리키는 모든 곳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쿵, 쿵.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챙겨 들었고 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내내 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했어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치 않고 오히려 커다란 바위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저를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다는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생 시장 국밥만 팔아온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이었어요.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어머님, 오늘 정말 큰일 하셨어요.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성의예요. 마음껏 드세요. 시아는 제 앞에 끝도 없이 나오는 음식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그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식사 내내 시아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강남에 얻을 새로운 아파트, 새로 뽑을 독일제 자동차, 여름휴가로 갈 유럽 여행까지 그 모든 이야기에 어머니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대호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시아의 말을 전부 긍정하기 바빴어요. 우리 시아는 계획이 다 있다니까. 이제 우리도 저런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어머니도 같이요. 아들은 마지막에 제 몫을 챙기듯 덧붙였지만 이미 그들의 세상에서 저는 한 발짝 비켜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시아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대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대호야, 정말 괜찮은 거냐? 나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러자 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뭘 그런 걱정을 하세요? 시아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요즘 사업은 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아한테 설명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재산을 합쳐서 우리 몸집을 불려야 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아들은 이미 시아의 논리에 완벽하게 설득당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때로는 너무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구석이 있어서 늘 걱정이었는데 그 순진함이 지금은 독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갔던 시아가 돌아오다 말고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던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부 끝났어요. 도장 다 받았으니까 내일 오전에 바로 처리하세요. 시간 끌 거 없어요. 네, 그쪽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오는 시아의 얼굴은 다시 상냥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차가운 계산과 냉정한 욕망을요.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전화의 상대는 누구일까? 그쪽 일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는 아들을 믿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국밥을 팔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사업 준비로 바쁘다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거나 미팅 중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모처럼 가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쁜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짜잔.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시아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 2장과 최고급 호텔의 숙박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짜리 여행권이었어요. 이게 다 뭐냐? 어머님, 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아무 생각 마시고 제주도에서 푹 쉬다 오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실게요. 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저를 위한 선물이라니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 들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면 가게는 어떡하냐고 묻자 시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마침 잘 됐어요, 어머님.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본점부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계시면 저희가 공사하기 불편하니까 여행 다녀오시는 동안 저희가 싹 다 고쳐놓을게요. 아주 멋지고 세련된 가게로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들의 등살에 떠밀려 쫓겨나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이 담긴 이 가게를 제 손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내외가 마음대로 고쳐놓겠다는 말이 썩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여행은 나중에 가도 되니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하마. 제가 거절의 뜻을 비치자 대호의 표정이 금세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성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냥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서운하다는 말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어미를 위해 준비한 효도 여행이라는데 늙은이의 고집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지. 저는 결국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다녀오마. 제 승낙의 아들 내외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짐가방까지 싸두었다며 당장 내일 아침에 떠나는 비행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고민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도장을 찍던 순간과 며느리의 차가운 통화 내용, 그리고 저를 어딘가로 보내버리려는 듯한 아들 내외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불안감을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치부해버렸어요. 내일이면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납니다. 아들 내외가 차려줄 새로운 가게와 편안한 노후를 상상하며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제 집에서, 제 가게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주도의 풍경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리고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까지 평생 국밥 그릇만 들여다보던 제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그림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예약해준 호텔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죠. 평생 이런 호사를 누려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넓은 방은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남편도 없고 제잘거리며
안길 손주도 없었죠. 저는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 세트장에 버려진 늙은 소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늘 바빴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저희 지금 투자자 미팅 중이라서요. 나중에 통화해요. 시아의 목소리는 언제나 용건것만 간단히 하고 끊어졌습니다. 대호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재밌게 노세요. 저희 지금 공사 현장이라 정신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저를 향한 진정한 관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을 끝낸 과거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여행 내내 저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도 모래를 씹는 듯했고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서울에 있는 제 가게와 집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텅 빈 가게를 헤매고 굳게 잠긴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그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휴식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도망치듯 제주도를 떠나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칙칙한 공기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익숙한 동네 주소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자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어요. 리모델링했다는 가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들 내외가 저를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하지만 택시가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는 간판이 떼어진 채 텅 비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큼지막한 종이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은커녕 안에 집기까지 전부 사라져 휑한 공간만이 저를 맞이했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저는 부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와 붙어 있는 제 평생의 보금자리인 집으로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절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가꾼 작은 화단은 전부 파헤쳐져 있었고 대문은 제가 알던 낡은 철문이 아니라 번쩍이는 신식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안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기는 내 집인데 당신은 누구시오? 제 말에 여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저희가 2달 전에 계약하고 얼마 전에 이사 온 저희 집인데요. 거짓말. 이 집은 내 아들 오데오가 아니라 내 이름 이민숙으로 된 내 집이란 말이오. 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제 절박한 모습에 놀란 여자는 잠시 저를 살피더니 안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곧이어 나온 남자는 등기부등본이라며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서류에는 버젓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날짜는 제가 제주도로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십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아에게 걸었습니다. 그러자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당장 전화 바꿔라. 엄마야. 몇 분이 지났을까? 포기하고 있을 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호였습니다.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대호야, 아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집이랑 가게가 다 팔렸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무심하고 감정이라곤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뭐라고? 이제 와서 소리 지르면 뭐가 달라져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한 일이에요. 그 낡아빠진 가게랑 집에서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거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잘 썼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을 낡아빠진 것으로 제 인생 자체를 고생으로 치부해버리는 아들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와서 설명하지 못해. 설명할 거 없어요. 이제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어머니도 이제 저희한테 기대지 말고 알아서 사세요. 저희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기 너머로 시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끊어. 그리고 전화는 야멸차게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단절된 신호음은 제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제가 쫓겨난 제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벽돌 하나하나, 제가 쓸고 닦았던 창문, 아들이 어릴 적 키를 쟀던 문기둥까지 제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 이제는 타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가보라고 했습니다. 적선이었습니다. 제 집 앞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구걸을 당한 셈이었죠. 저는 그 돈을 땅바닥에 내팽개칠 힘도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슴 속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제 속을 헤집었습니다. 내 아들아. 저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첫돌에 손수 돌상을 차려주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 날 노란 모자를 씌워주던 기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 제 품에 안기던 기억. 제 인생의 모든 행복한 순간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제 심장을 꺼내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피눈물인가 싶었습니다. 제 사랑과 헌신이 낳은 것은 효자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킨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 뒤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 김시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눈물을 흘리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여웠고 아들 내외가 너무나 증오스러웠습니다. 땅을 짚고 일어선 제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어두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오직 그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되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는 텅 빈 주머니를 뒤져 새로운 집주인이 쥐어준 그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내 복수의 시작 자금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정처 없이 어두운 밤거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도시의 가장 후미지고 낡은 동네의 쪽방촌이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적선받은 몇만 원과 여행 가방 속 남은 잔돈이 전부였으니 제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이런 곳뿐이었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좁은 골목, 그곳에 희망고시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역설적이더군요. 보증금 없이 한 달에 15만 원. 창문도 없는 사람이 겨우 돌아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제게 허락된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얇은 이불 한 채와 낡은 플라스틱 서랍장이 전부였어요. 문을 닫자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좁고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벽에 기댄 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증오를 되새김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이대로는 안 됐어요. 며칠 만에 방 밖으로 나온 저는 남은 돈으로 가장 싼 소주와 컵라면을 샀습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주식이 되었죠. 매일 밤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술을 마시는 폐인 같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제 이름 이민숙도 명품 국밥집 사장이라는 자부심도 모두 사라지고 저는 그저 쪽방촌에 술 취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제 옆방에는 늘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는 할머니가, 앞방에는 밤새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는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절망의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가진 것 하나 없는 늙은이가 어떻게 번쩍이는 빌딩 숲에서 웃고 있을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무력감과 절망감이 매일 밤 술기운과 함께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술이 당기지 않아 저는 오랜만에 맨정신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남의 구역에서 폐지를 주워가면 어떡해. 내 구역이 어디 있고 자네 구역이 어디 있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지. 시끄러워. 당장 내놔. 고성이 오가는 곳은 고시원 앞 골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제 방에서는 상황을 볼 수 없었지만 옆방 할머니와 젊은 남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하지만 이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골목에서는 술에 취한 젊은 남자가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엎어버리고 넘어진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서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이놈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50년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제 기질이 되살아난 걸까요? 저는 달려가 남자의 팔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손찌검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남자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술기운을 빌려 제게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또 같이 죽고 싶어? 남자가 저를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낮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후드티를 눌러 쓴 젊은 청년 하나가 우리를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방에 살던 밤새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던 고시생이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를 상대로 한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고 목격자도 여럿 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가시겠습니까? 청년은 막힘없이 법률 용어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와 경찰이라는 말에 술 취한 남자는 기세가 꺾인 듯 욕설을 몇 번 더 내뱉더니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고 흩어진 폐지를 함께 주워 리어카에 담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폐지를 주었어요.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리를 떴고 골목에는 저와 그 청년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학생. 학생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더 용감하셨는데요. 청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와서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젊은이의 친절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앉아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박준서라고 합니다.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몇 년째요. 청년은 자조적인 웃음과 함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민숙이네. 제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분 같아 보였는데 오늘 보니 보통 분은 아니시네요. 준서 군의 말에 저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젊은이 앞에서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저는 제 기구한 사연을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국밥집 이야기, 금지옥엽 키운 아들 이야기, 여우 같은 며느리 이야기,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준서 군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로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라는 것들이.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제 아들 내외를 향한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제 편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 찍으실 때 그 서류 사본이라도 받아두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그 법무사 이름이라도 기억하세요? 준서 군이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네. 경황이 없어서 법무사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 제 대답에 준서 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늙은이일 뿐인데. 아니요, 할머니께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요. 무기라니? 할머니의 사연, 그리고 할머니의 국밥 맛.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무기가 될 겁니다. 준서 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던 제게 그는 처음으로 동아줄을 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고시생 신분이라 변호사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할머니의 사연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요. 이건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준서 군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손을 잡아주는 그의 손을 힘껏 맞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해보겠네. 내 모든 것을 걸고 한번 해보겠어. 그날 밤 저는 술 대신 준서 군이 사준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쓴 커피 맛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제 안에서 꺼져가던 복수의 불씨가 박준서라는 젊은 청년의 도움으로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저는 드디어 제 칼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비정한 복수국의 진짜 서막은 바로 그쪽 방촌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준서라는 젊은 청년과의 만남은 꺼져가던 제 삶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밤을 새웠고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기억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도장을 찍었던 그 법무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한 위치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제게는 뚜렷한 기억이 하나 있었죠. 강남에 번쩍이던 빌딩, 그리고 그곳에서 느껴졌던 위압감. 며칠 뒤 저와 준서 군은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쪽방촌을 벗어나 화려한 강남 거리에 서니 제 초라한 행색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준서 군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기죽지 마세요. 오늘은 구경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저들은 할머니를 기억 못할 테니까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우리는 제가 기억하는 그 빌딩을 찾아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그날의 불안감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내 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빌딩의 층별 안내도를 훑어보니 법무사 사무실만 해도 10군데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한 층 한 층 올라가며 사무실의 간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아니네. 이곳도 아닌 것 같습니다. 7번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최엠박 법무사 합동사무소. 낯익은 이름은 아니었지만 사무실의 비좁은 구조와 문틈으로 보이는 어수선한 풍경이 제 기억 속 그곳과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서 군과 저는 눈빛을 교환한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그날의 그 법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콜을 받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그때는 아들 내외가 대접하는 사모님이었고 지금은 남루한 행색의 늙은이일 뿐이니까요. 준서 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이민숙 여사님께서 아드님 내외와 함께 이곳을 방문해 부동산 증여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준서 군의 말에 법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는 의뢰인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셨다고 해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서류는 내어드릴 수 없으니 돌아가시려. 역시나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준서 군이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법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법무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아시는지요? 법무사님께서는 당시 의뢰인이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 그리고 증여되는 재산이 전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법률 행위의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거나 오히려 아들 내외와 공모하여 할머니를 기망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법무사협회에 정식으로 징계 및 수사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준서 군의 막힘없는 말에 법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시생 신분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현직 법조인 못지않은 힘이 실려 있었어요. 법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잠시 우리를 노려보더니 결국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내어주지는 않았어요. 대신 신경질적으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류는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그날 증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고 저희는 그 의사에 따랐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는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가 서류의 존재를 시인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불안한 눈빛을 통해 이 거래에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분함을 이기지 못했지만 준서 군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됐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반응을 보니 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법무사 이름과 사무실 위치를 알았으니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준서 군은 고시원 방에 있는 낡은 컴퓨터 앞에 저를 앉히고 인터넷 검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 오데오와 며느리 김시아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보았어요.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년 사업가 오데오, 전통 국밥의 화려한 변신을 이끌다. CEO 김시아, K푸드의 미래를 제시하다. 기사 속 아들 내외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서 있었죠. 그들은 저의 피와 땀이 서린 국밥을 낡은 전통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마다 그들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1호점,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이라는 식당의 화려한 내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 이민숙에서 성만 교묘하게 바꾼 악랄하고 얄팍한 상술이었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그들의 식당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강남의 가장 비싼 상권 한복판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분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위치와 계획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정보 수집을 마친 뒤 준서 군은 제게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 싸움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전에 저들의 돈줄을 끊고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쓸 때가 됐어요. 내 무기, 네. 할머니의 국밥입니다. 준서 군의 계획은 유령 배달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얻을 돈이 없으니 주방만 빌려서 배달 전문으로 승부하자는 거였죠.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주방을 빌리고 최소한의 식자재를 사는데도 돈이 필요했어요. 제게는 단돈 10,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연자실해 있자 준서 군이 자신의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몇 년간 모은 돈입니다. 원래는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모아둔 건데 이번 전쟁의 군자금으로 쓰겠습니다. 통장에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시생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저는 그럴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준서 군은 완강했습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성공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러니 할머니도 다시 한번 국밥솥 앞에 서실 용기를 내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공유 주방 한 편을 빌렸습니다. 다른 여러 식당들과 주방을 함께 쓰는 아주 좁고 정신없는 공간이었죠. 제가 평생을 보낸 넓고 정든 주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전쟁 기지였습니다. 몇 달 만에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제 단골이었던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멀쩡한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만 말했어요. 그들은 예전처럼 가장 좋은 솥뼈와 신선한 채소를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공유 주방의 작은 화구 위에 솥을 올리고 밤새도록 육수를 끓였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과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지자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이민숙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절망과 무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국밥에 대한 자신감과 적들을 향한 투지만이 남았어요. 준서 군은 배달 앱에 진짜 할매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가게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평생 국밥만 끓여온 진짜 할머니가 진짜 재료로 끓여냅니다.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가능 지역을 아들 내외의 오민수 프리미엄 국밥이 있는 강남 일대로 집중 설정했습니다. 드디어 첫 주문을 받기 시작한 날, 저와 준서 군은 초조하게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주문이 들어올까? 우리의 작전이 통할까? 1시간이 지났을 때 주문 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와 준서 군은 서로를 쳐다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국밥을 말고 갓 무친 겉절이를 꼼꼼하게 포장했습니다. 준서 군은 배달 기사에게 음식을 건네며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죠. 첫날 주문은 단 3건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음 날은 5건, 그 다음 날은 10건으로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의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가게에 대한 리뷰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박 사건. 사라졌던 이민숙 국밥 할머니의 손맛을 찾은 것 같아요. 배달 전문이라 가게는 없는데 맛은 정말 예전 그대로네요. 오민숙 국밥인지 뭔지 하는 데랑은 비교가 안 됨. 그 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디냐, 나도 시켜 먹어봐야겠다. 그 집 아들이 가게 뺏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등등. 그 글 하나가 엄청난 광고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저와 준서 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국밥을 말고 준서 군은 주문을 받고 포장을 도왔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의 심장을 겨눈 우리의 첫 번째 포탄이었습니다. 저는 펄펄 끓는 육수를 국자에 퍼담으며 강남의 화려한 식당에서 당황하고 있을 아들 내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죠. 이제 시작이다, 내 아들아.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올랐습니다. 진짜 할매 국밥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 배달 앱의 평점은 오히려 조금 떨어질 정도였어요. 배송이 늦는다, 포장이 허술하다는 불평이 간혹 있었지만 맛 하나만큼은 진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저와 준서 군은 밤잠을 줄여가며 육수를 더 끓이고 포장 용기를 개선하는 등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저희는 매일 밤 아들 내외의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도 악평이 한가득입니다. 준서 군이 가리킨 화면에는 혹평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맛은 동네 순대 국밥보다 못하다. 이민숙 할머니 이름에 먹칠하는 곳. 이 돈 주고 먹을 바에는 차라리 배달시켜 먹는 게 낫다. 특히 마지막 댓글이 제 눈에 콕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그들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 더 떠들어라. 더 시끄러워져야 해.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온라인에서의 전쟁만으로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와 준서 군은 손님으로 위장하고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낡은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준서 군은 평소와 다른 안경을 쓰고 일부러 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옷을 골라 입었죠. 식당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값비싸 보이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은 고급스러운 목재로 마감되어 있었어요. 테이블 간격도 널찍해서 이곳이 과연 국밥집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임을 감안하더라도 손님은 우리를 제외하고 단 2테이블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활기 없이 서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요. 우리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대표 메뉴라는 프리미엄 국밥을 2그릇 시켰습니다. 가격은 제 국밥의 3배가 넘는 무려 25,000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유기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국밥이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국물이 올라오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진짜 사골 육수가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농축액에 물을 탄
흉내만 낸 가짜 국물이었죠.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 맛보았습니다. 혀끝의 감도는 인공적인 조미료 맛과 얕고 가벼운 국물 맛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기는 질기고 냄새가 났으며 함께 나온 깍두기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납품받는 시들고 무른 맛이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의 형태를 한 모욕이었어요. 내 이름과 내 인생에 대한 모욕. 어떠세요, 할머니? 준서 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국밥이 아니다. 아니, 이건 국밥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쓰레기야. 제 목소리에는 실망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가짜로는 절대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음식을 맛보는 동안 아들 대호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 멀리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며느리 김시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여전히 우아하고 고고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저는 준서 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탄을 쏠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의 두 번째 계획은 바로 여론전이었습니다. 준서 군은 며칠 밤을 새워 인터넷을 뒤져 음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영향력이 큰 음식 평론가 겸 블로거를 한 명 찾아냈습니다. 그는 대가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입맛과 신념으로만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준서 군은 그에게 익명의 제보자로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국밥의 전설이라 불리던 이민숙 할머니를 아시는지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라진 줄 알았던 그분이 지금 서울의 한 귀퉁이에서 배달 전문으로 다시 국밥을 말고 계십니다. 한편 그 아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흉내낸 화려한 가짜 국밥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맛이 무엇인지 선생님의 혀로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메일에는 우리 가게의 상호와 아들 내외의 가게 상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이 이야기에 과연 그 평론가가 관심을 보일까? 우리는 초조하게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진짜와 가짜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눈물과 탐욕이었습니다. 글은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혼 없는 국물, 가격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저급한 재료, 전설에 대한 모독 등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가 총동원되었죠. 그리고 글의 후반부, 그는 저희 진짜 할매 국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희 가게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본 후 그 맛에 감탄하여 수소문 끝에 저희가 있는 공유 주방까지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주문이 밀려 정신없이 국밥을 말고 있던 저는 그가 평론가인 줄도 모르고 손님,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때의 제 모습을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장인의 필사적인 모습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국밥의 맛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공력이 담긴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정직과 위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명품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그릇에 담겨 있지 않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든 정직한 땀방울 속에 존재한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는 당신의 혀가 가장 먼저 알 것이다. 이 글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아들에게 재산 뺏긴 국밥 할머니의 사연에 분노하고 진짜 할매 국밥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물량은 이전의 서너 배로 폭증했고 저희는 더 이상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서 군은 결국 휴학계를 내고 고시원 방을 빼서 아예 주방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이 전쟁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완벽한 승리.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 군은 이제 법적인 칼을 빼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승산이 났습니다. 저쪽은 대형 로펌을 고용할 테고 우리는 증거가 부족해요. 싸움이 길어지면 우리가 먼저 지쳐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들을 괴롭히고 돈을 쓰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잽을 계속 날려야 합니다. 그의 세 번째 계획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민숙이라는 이름은 할머니께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오민숙이라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할머니의 명성에 무단으로 편승해 이익을 얻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준서 군은 밤새워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오민숙이라는 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이미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확인 문자를 받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국밥만 파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법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들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준서 군은 함께 우리만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근처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한잔했습니다. 준서 학생, 정말 고맙네. 나 혼자였다면 쪽방에서 술만 마시다 죽었을 거야.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저놈들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겁니다.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면 됩니다. 준서 군은 막걸리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잔에 제 잔을 부딪히며 저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을 노려보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들고 당황하며 분노할 아들 내외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성에 우리가 날린 두 번째 포탄이 명중한 것입니다.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온라인 여론은 페류나 아들과 탐욕스러운 며느리 대 억울하게 쫓겨난 장인 어머니의 구도로 완벽하게 우리 편이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명성을 도용한 아들이라는 타이틀의 소송까지 제기되자 그들을 향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의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들의 SNS 계정은 비난 댓글로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들끼리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돈이 마르고 여론이 등을 돌리면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부서지기 마련이거든요. 준서 군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계획을 위해 저렴한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 아들 내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이 식당 주차장에서 크게 다투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어 흐릿했지만
잔뜩 인상을 쓴 대호와 그런 그에게 무언가를 쏘아붙이는 시아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소송은 또 뭐야. 당신이 확실하게 처리한다고 했잖아.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당신이 프랜차이즈 하자고 바람만 안 넣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다 당신 욕심 때문이야. 심부름센터 직원이 녹음해온 음성 파일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와서 동정심을 가질 때는 아니었습니다. 준서 군은 이 녹취 파일을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 불에 기름을 부어야죠. 준서 군은 심리전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음식 관련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에 교묘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민숙 국밥집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인 척 위장한 글이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민숙 국밥의 실세는 아내인 김 씨하고 남편은 그냥 얼굴 마담이라던데? 모든 자금 관리도 아내가 하고 이번 소송도 남편이 무능해서 생긴 일이라며 집안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함. 반대 아니야? 원래 이민숙 할머니 재산을 아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들었음. 남편은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끌려다니는 거고. 이런 글들은 사실과 추측을 교묘하게 섞어 그들의 불화설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열광했고 댓글창에서는 아들이 문제다, 며느리가 더 악마다라는 주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분명히 아들 내외의 귀에도 들어갈 터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갈 것이 분명했죠. 온라인에서의 심리전과 함께 저는 오프라인에서의 총공세를 준비했습니다. 배달 장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진짜 할매 국밥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아들 내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모욕감을 선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준서 학생, 나 포장마차를 하나 차려야겠네. 포장마차요? 갑자기요? 그래. 바로 저놈들 가게 맞은편 길거리에다 차릴 거야. 내 얼굴을 똑똑히 보면서 국밥을 팔아야지. 어느 쪽이 진짜인지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저들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야 해. 제 단호한 결심에 준서 군도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배달 장사로 번 돈을 탈탈 털어 중고 포장마차를 하나 구하고 최소한의 집기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청에 정식으로 노점 허가를 받고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의 화려한 통유리창이 정면으로 보이는 길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장마차를 연 첫날,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자, 진짜 할매 국밥이 왔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진짜 할매 국밥의 사장님이 직접 포장마차를 열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직장인들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제 포장마차 앞은 순식간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솥 앞에서 쉴 새 없이 국밥을 마는 제 모습은 길 건너편 텅 빈 레스토랑 안에서 망연자실하게 밖을 내다보는 아들 내외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국밥을 말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길 건너를 보았습니다. 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소리 없는 승리의 선언이었죠. 시아는 제 미소를 보고는 질렸다는 듯 몸을 돌려가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대호와 시아는 번갈아가며 창가에 서서 제 포장마차를 감시하듯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패배감이 짙게 서려 있었어요. 포장마차의 성공으로 저희는 상당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 군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결정적인 한 방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결정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무래도 저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아들은 어수룩해서 휘둘리는 것 같고 모든 계획은 저 여자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아들 몰래 무언가 꿍꿍이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준서 군은 다시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이번에는 대호가 아닌 며느리 김씨아의 개인적인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우리는 마침내 그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시아는 일주일에 두세 번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을 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정 남동생과 한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준서 군은 직감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의 만남을 더 은밀하고 자세하게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시아가 경기도 외곽의 한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친정 남동생의 이름으로 아파트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지불된 수표는 아들 내외가 설립한 법인의 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들 대호 몰래 회사에 돈을 빼돌려 자신의 친정 식구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경우를 대비한 그녀만의 비상 탈출 계획이었죠. 사진을 받아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들을 그저 돈벌이의 수단이자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 혼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이 가여웠지만 그 동정심이 며느리에 대한 증오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당장 대호에게 보내야 하네.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준서 군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당장 저것들 사이를 갈라놓아야지. 더 확실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걸 터뜨리면 저들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들 겁니다.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저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목표는 저들 둘 다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겁니다. 준서 군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사진과 관련 서류들을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는 저들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보여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사진 한 장이 그들의 목에 감긴 밧줄이 될 테니까요. 저는 준서 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자비 없는 복수?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포장마차의 솥 앞에 섰습니다. 길 건너편 가게를 보니 오늘도 대호가 창가에 서서 이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괜찮다. 이 어미가 곧 알게 해줄 터이니 너희 둘이 함께 손잡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뜨거운 국밥을 말고 있겠다.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을 밟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비명을 지를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덫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멸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다시는 인간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준서 학생, 이제 세상에 알려야겠네. 내 이야기를.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은 망설여졌어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아들의 죄를 세상에 고하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인가 하는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고 저는 그들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일 뿐이었죠. 제 결심을 들은 준서 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이라는 가장 큰 칼을 휘두를 시간입니다. 준서 군은 이미 적임자를 물색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나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연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언론사의 최유진 기자라는 사람을 꼽았어요. 그녀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한번 문 사건은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준서 군은 우리가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꼼꼼한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아들 내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제가 도장을 찍었던 법무사 사무실 정보, 오민숙 국밥의 사업자 등록증,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여주는 SNS 사진들, 그리고 음식평론가의 리뷰와 우리가 제기한 소장의 사본까지. 마지막으로 시아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사진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채 추가 비리 제보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뒤 최유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검토했다며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제 포장마차 앞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한 최 기자는 생각보다 젊고 눈빛이 아주 날카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포장마차와 길 건너편에 텅 빈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 건물을 번갈아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아드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각오가 되어 있으신 겁니까? 이 기사가 나가면 두 분의 관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제 결심의 진정성을 떠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펄펄 끓는 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양반, 내 아들은 내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날 이미 내 손으로 땅에 묻었소. 지금 내가 하려는 건 내 아들의 무덤에 침을 뱉은 왼수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이요. 제 대답에 최 기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과 녹음기를 꺼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장사를 마친 포장마차의 작은 의자에 앉아 최 기자와 준서 군 앞에서 제 인생 전부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국밥집을 일군 이야기, 아들이 제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미묘한 변화,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쪽방촌을 전전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비참했던 시간들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분노와 증오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다음 날 최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포장마차에서 제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다고 했어요. 카메라는 쉴 새 없이 국밥을 마는 제 주름진 손과
뜨거운 김에 상기된 제 얼굴, 그리고 포장마차 앞에 길게 늘어선 손님들의 모습을 묵묵히 비췄습니다. 인터뷰는 장사를 마친 늦은 밤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드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 수만 가지 말이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원망, 저주, 분노.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감정을 누르고 가장 진실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후회한다. 내가 너를 그토록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것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 그것이 제 인터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어머니의 피눈물, 아들의 배신, 강남 국밥 전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 영상과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준서 군과 저는 고시원 방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조회수와 댓글을 지켜보았습니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십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달려갔고 기사 밑에는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 천벌을 받을 것들.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당장 불매운동 시작합니다. 며느리라는 여자가 진짜 악마네. 남편을 조종해서 시어머니 재산을 다 빼돌리다니. 저 가게 주소 어디입니까? 찾아가서 계란이라도 던져야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무서웠습니다. 제 사연은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주요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비운의 국밥 할머니가 되었고 아들 내외는 페류나 부부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 가게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분노한 시민들이 찾아와 가게 유리창에 욕설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계란을 던졌습니다. 가게의 전화는 항해 전화로 마비되었고 SNS 계정은 폐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되었습니다. 계약을 문의했던 예비 점주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투자자들도 모두 발을 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포장마차로 배달되는 신문을 통해 그들의 몰락을 확인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는 겁에 질린 채 기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아들의 사진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수심이 가득한 며느리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오려내어 쪽방촌 방 벽에 차곡차곡 붙여놓았어요. 매일 밤 그 사진들을 보며 복수의 단맛을 음미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 군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김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몰래요. 자신의 변호사와 따로 만나고 있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업이 망하게 되자 며느리는 아들 대호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을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혼을 준비하며 빼돌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잘 됐구나. 이제 서로의 목에 칼을 들이댈 시간이 머지 않았어. 저는 길 건너편 굳게 셔터가 내려진 오민숙 프리미엄 국밥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그들의 성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 갇힌 두 마리의 짐승은 곧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내리는 마지막 일격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더욱 뜨겁게 국밥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 포장마차 앞에는 저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그 어느 때보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제 복수는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살이 아들 내외를 향하고 있을 때 준서 군은 지금이 바로 법의 그물을 던질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었기에 사법기관도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동맹군도 생겼습니다. 제 사연을 접한 한 인권 변호사 단체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한 백전노장의 백승철 변호사가 저희 사건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민숙 여사님, 박준서 군. 두 분의 싸움을 기사로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모자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윤리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저 악랄한 자들이 법의 최고 심판을 받도록 돕겠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제 포장마차를 직접 찾아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합류로 우리의 창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준서 군은 백 변호사님의 지도 아래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총망라하여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의 죄명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명들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아들 내외가 저를 속여 부동산과 예금을 편취한 과정, 제 이름을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하려 한 사실,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정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자 언론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국밥 할머니, 페르나 아들 부부 정식 고소, 수십억대 재산 편취 혐의,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백 변호사님의 명성이 작용한 결과였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뉴스 속보를 통해 그토록 기다리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대호와 며느리 김시아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아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눈에는 도끼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 건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쪽방촌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할머니, 이제 국세청에 진정서를 넣을 시간입니다. 준서 군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시아가 남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던 사진과 관련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그 자료를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정말 꼬리가 길었군. 남편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까지.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탈세입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동시에 들어가면 저들은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곧바로 국세청에 익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시아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사진과 계좌 이체 내역까지 첨부했음은 물론입니다. 검찰 수사만으로도 벅찼을 그들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철퇴가 다시 한번 내려쳐진 것입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의 집과 사무실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장면이 또다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자멸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백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듣는 검찰 조사 상황은 준서 군이 예측했던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조사실에 따로 앉게 된 대호와 시아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시아가 빼돌린 부동산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내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비상구까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시아는 이성을 잃었고 대호는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대호 씨, 부인인 김시아 씨는 당신 몰래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려 남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검사의 말에 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해요.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건 다 저 여자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도 어머니 재산을 빼앗은 것도 전부 김시아가 계획한 겁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대호는 모든 죄를 시아에게 뒤집어 씌우며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검사 앞에서 자신이 아내에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아내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를 구구절절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시아는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호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 역시 분노에 차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누구보다 어머니 재산을 탐냈던 건 오대호 씨 본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언제쯤 어머니 가게를 우리가 물려받냐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저 무능한 남편을 성공시켜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회사 돈을 좀 쓴 건 맞지만 그건 사업이 어려워져서 일부 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해 두려던 것뿐이었어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오대호 씨의 끝없는 욕심과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사실 안에서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인 척 연기했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두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진흙탕 싸움 덕분에 검찰은 너무나도 손쉽게 모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사가 끝나고 검찰은 아들 오대호와 며느리 김시아를 모두 구속 기소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구치소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까지 언론은 놓치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백 변호사님과 준서 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할머니.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법원의 마지막 심판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지켜보시죠. 백 변호사님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쪽방촌의 어두운 골목에도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덮었던 길고 어두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준서 군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는 하루 쉬기로 했어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제 사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앞자리에 백승철 변호사님과 나란히 앉아 담담하게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의 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아들 대호와 며느리 김시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호는 살이 쏙 빠져 해골처럼 앙상했고 시아는 화려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푸석푸석한 얼굴에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그들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피고인들이 어떻게 한 노인의 평생을 짓밟고 천륜을 어겼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그들의 변론은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오대오 김시아.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인 모친의 전 재산을 편취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점 범행수법이 매우 악랄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인륜을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단한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서늘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대오를 징역 7년에, 피고인 김시아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이민숙에게 편취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즉시 반환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선고와 함께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아는 내가 왜 억울해?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고 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들의 몸을 제압하여 끌고 나가는 모습을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차갑고 고요한 안도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제게 몰려드는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 집과 건물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민숙 명품 국밥이라는 간판을 다시 거는 대신 건물을 세를 주고 그 돈으로 준서 군에 남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준서 군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 포장마차는 여전히 시장 골목의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제 힘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한창 손님을 맡고 있는데 누군가 제 포장마차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어요. 아들 대호였습니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 그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며칠 전에 출소한 모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포장마차에 저와 대호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대호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툭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감옥에서 매일 밤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저는 시아, 그 여자한테 홀렸던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시아와는 이혼해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저는 갈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 어머니 옆에서 평생 죗값 치르며 살게 해주세요. 네. 어머니, 저는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대호는 제 발치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의 통곡이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눈물이 제가 겪었던 피눈물의 고통과 배신감을 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는 제 인생의 사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대호가 고개를 들고 제 반응을 살폈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말에 대호는 잠시 희망을 품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내 아들 오대호는 몇 해 전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내 마음에 칼을 꽂고 야멸차게 전화를 끊었던 그날 죽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모르네. 자네가 갚아야 할 빚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망가뜨린 자네 자신의 인생에게 있는 것이야. 죽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라. 저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들어 방금 손님이 먹고 간 자리를 묵묵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대호의 절망적인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손님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자비 없는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이라는 연을 끊어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펄펄 끓는 국밥솥의 뜨거운 김 너머로 저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얼굴을 비로소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